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저희 온라인 서밋의 첫 세션인데요.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룰 주제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 관한 것입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오래된 키워드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은 크고 2018년 가트너에서 유망한 10대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통합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 이를 이용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AWS 통합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간 통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가지기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인 이커머스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세션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참석자분들은 아마존닷컴을 통해 물건을 구입해 보셨을 텐데요. 사용자가 구매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시스템 내부에서는 많은 연결된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결제, 구매 이력 갱신에서부터 실제 제품 배송을 위한 포장 및 적재 등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념 설명을 돕기 위해 백엔드 시스템을 좀 큰 단위로 추상화해 보면 물류 서비스에서 주문 서비스에서 물류 통합 서비스로 주문 처리 요청이 동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물류 통합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면 물류 통합 서비스로 요청을 보내는 주문 서비스 또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시스템의 경우 하나의 호출은 보통 여러 하위 서비스들에 연계된 호출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서비스의 장애는 더 많은 서비스로 전파가 되고 개별 서비스의 제시도 로직이 반영된 경우라면 하부 시스템은 쓰러틀린 것 같은 추가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특정 마케팅 이벤트들로 주문 서비스의 요청이 늘어나는 경우 주문 서비스 확장뿐만 아니라 해당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물류 통합 서비스 또한 이에 맞게 확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주문 발생 시 물류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변경된 재고 관리도 진행되고 사용자의 구매 이력도 갱신이 필요합니다. 주문 서비스에서 동기적으로 여러 관련된 서비스의 API를 호출하면서 서비스 간의 커플링이 높아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주문 서비스를 개발하는 팀의 경우 관련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우아한 방식의 아키텍처입니다. 주문 서비스는 연관된 서비스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고가용성이 유지되는 서비스 스트림에 이벤트를 전달한 후 고객에게 빠르게 주문 완료 응답을 보냅니다. 이벤트 처리를 희망하는 서비스는 해당 이벤트를 구독하고 전달받은 이벤트를 소비하게 됩니다. 이벤트를 생성한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가 이벤트를 소비할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다른 시스템의 수정 없이도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서비스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조금 더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벤트의 정의와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시스템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태 변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이메일 수신이 이벤트가 될 수 있고, 일정 관리 앱에서는 생일과 같은 신규 일정 추가가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정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은 이벤트는 명령이 아닌 관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은 이벤트 생성 주체가 상대방의 특정 동작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대상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자는 그에 대한 회신을 주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관찰은 이벤트 생성 주체가 상대방의 어떤 동작을 기대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벤트 게시자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에 관심이 있는 이벤트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이벤트를 소비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벤트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벤트는 발생한 사건을 표현하는 메시지 형식입니다. 이벤트에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벤트 자체만으로도 요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거에 생성한 이벤트는 변경할 수 없는 것 또한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전 이벤트에 대한 수정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이벤트를 발생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벤트는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결과 상태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의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를 생성한 시스템의 경우 이벤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형태가 돼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WS 이벤트 버스 서비스인 아마존 이벤트 브랜치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이벤트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소스 속성을 통해 AWS EC2가 그 이벤트 소스이고, 디테일 타입 속성을 통해 EC2 인스턴스의 상태 변경에 대한 통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속성 등을 통해 EC2가 위치한 리전 정보, 인스턴스 ID,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벤트는 이벤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정의가 돼야 합니다. 다음 이벤트는 좀 더 큰 크기의 이벤트입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 젠데스크에서 전달받은 이벤트 형식인데요. 역시 소스 속성을 통해 AWS 파트너를 통해 전달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 사용 중인 이벤트의 평균 크기는 1KB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벤트의 형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벤트라는 프로젝트가 CNCF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로 등록되어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1.0 버전이 릴리즈 되었습니다. 이벤트 형식의 경우 물론 제이슨 외에도 성능과 저장 효율을 고려해 아브로나 파케이 등의 직렬화 형식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처리와 관련된 병목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메시지 형식이 아닌 메시지를 수신하는 시스템이나 그 시스템의 저장소 레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도 이벤트의 내용이 확인 가능하고, 또한 동적으로 타입이 결정되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에서도 사용이 용이한 제이슨의 사용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장점도 존재하지만
구현과 설계에 있어 적지 않은 비용과 복잡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기능을 이벤트 드리븐 구조로 설계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전달하려는 이벤트가 이전, 이후 이벤트의 상태와 연결이 없어야 하고 이전 샘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메시지 자체만으로도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규모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서버 단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스테이트리스한 구성이 선호가 됩니다. 물론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나 시스템 제약으로 인해 스테이트리스한 구성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확장성이나 가용성 측면에 있어 많은 장점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잘 정리된 이벤트는 어플리케이션의 스테이트리스한 개발을 조금 더 용이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 비용 없이 이벤트를 생성하고 구독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AWS의 많은 서비스들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S3에 저장된 파일의 변경 시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력하게 분리된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에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동기 방식의 호출의 경우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의 확장에 따라 종속성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같이 확장 또는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규모 서비스들은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비동기 방식의 호출과 버퍼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아마존 SQS 역시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구성을 위해 펍섭 구성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간 메시지 송수신에 펍섭 모델이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해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펍섭 형태를 지원하는 AWS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SNS,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서버리스 형태로 펍섭 구조를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적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작년 리인벤트를 통해 발표된 이벤트 버스 서비스입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MQ는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액티브MQ 서비스입니다. 온프렘 환경에서 JMS나 AMQP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한 기존 시스템이 있다면 클라우드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키네시스나 아마존 매니지드 카프카의 경우 펍섭 구조를 지원하긴 하지만 이벤트 처리에 적합하기보다는 많은 양의 데이터 스트리밍 처리에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되는 이벤트 버스입니다. 타겟으로는 17개의 AWS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고 또한 별도의 API 폴링이나 웹훅 설정 없이도 SaaS 앱의 데이터를 편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를 연결하거나 필터링 하는데 사용자의 추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손쉽게 빌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소스로는 AWS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독, 젠데스크, 뉴레릭 등의 SaaS 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스텀 앱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커스텀 버스를 만들어 전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타겟으로는 AWS 람다, 아마존 키네시스, 아마존 SQS 등의 AWS 서비스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타겟에서는 추가 작업이 없이 이벤트를 수신하실 수 있고요. 아직 프리뷰로 서비스 중이긴 하지만 스키마 레지스트를 이용하면
스키마를 매핑하는 코드도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레벨에서는 이벤트를 객체로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타겟은 필요한 룰을 설정해 선택적으로 이벤트를 구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벤트는 정해진 버스를 통해 등록된 개별 룰들에 전달됩니다. 이벤트 버스에 등록된 룰에 기반해 필터링 되거나 가공된 후 이벤트는 룰을 구독하고 있는 타겟에 전달됩니다. 이벤트 룰에서 지원하는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 접두어 일치, 산술 비교, 속성의 존재 여부 등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에서 구현하는 경우 필요 없는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고 이를 걸러내는 작업에 불필요한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코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필터링과 관련된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이나 또한 응집성 그리고 유지 보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벤트 룰에서는 타겟에 전달되는 이벤트의 형태를 변형하는 작업도 지원합니다. 아마존 SNS도 이벤트 필터 기능을 지원하긴 하지만 메시지의 메타데이터만 그 대상으로 하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메시지의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페이로드를 기반으로도 필터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존 SNS와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의 차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두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다양한 소스와 타겟을 지원하고 이벤트의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필터링 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SNS는 토픽당 100만 이상의 구독자 구성이 가능하고 빠른 응답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낮은 가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SaaS 어플리케이션이나 AWS 서비스의 이벤트에 반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 SNS는 높은 처리량과 짧은 지연 시간을 가지는 메시지를 처리하고 또한 높은 팬아웃 구성이 필요한 경우 권장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패턴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지점 간 연결과 토픽 기반 연결이 있습니다. 지점 간 연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메시지는 단일 수신자만 수신하게 됩니다. 수신자의 수를 늘어나는 큐의 길이에 따라 가변적으로 확정해 나가는 구조를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또한 수신자의 수를 제한해 최대 트래픽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집니다. 아마존 SQS에 AWS 람다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큐에 들어오는 메시지 증가에 따라 동시 실행되는 람다의 개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람다 함수의 동시성 설정 한도를 설정해 최대 트래픽을 손쉽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토픽 기반 방법은 다중 구독자가 동일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구성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메시지는 폴 방식이 아닌 푸시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메시지 처리와 관련된 내구성 있는 구독자 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가 AWS 람다로 구성되어 있고 메시지를 수신할 때마다 DynamoDB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작을 수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정상 동작하던 코드라 하더라도 들어오는 트래픽의 양이 많아져서 DynamoDB의 WCU 설정으로 인한 스로틀링이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점 간 연결에 사용 가능한 AWS 서비스는 아마존 SQS가 있고 토픽 기반 연결에는 아마존 SNS나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서비스 다 서버리스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버리스 형태는 아니지만 아마존 MQ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 온프렘에서 사용하던 JMS나 AMQP와 같은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점 간 연결이나 토픽 기반 연결 두 가지를 다 지원하는 장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성인 토픽 큐 기반 연결입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큐와 토픽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토픽 기반 연결을 지원하는 아마존 SNS나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의 경우 푸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푸시 방식은 수신자가 필요한 만큼 메시지를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라 게시자가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시 방식은 게시자의 요청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서로 다른 처리 속도를 가진 시스템 사이에 확장성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 간 속도 차이로 인한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큐를 사용해 버퍼를 구성하는 연결 구조가 필요합니다. 큐를 추가하면 메시지를 소비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큐에 쌓인 작업을 자신의 처리 속도에 맞춰 처리하거나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픽 큐 기반 연결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큐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큐의 경우 정확히 한번 전달이 보장되는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성능의 손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아마존 SQS의 스탠다드 큐는 적어도 한 번의 전송을 지원하고 P4Q의 경우 정확히 한 번의 전송을 지원합니다. P4Q의 경우 성능은 떨어지지만 비용은 더 비싼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탠다드 큐의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P4Q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 소비자를 사용하는 방식도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가 구동되는 환경이나 조건들에 의해 처리된 결과가 뒤집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한 번의 전달을 선택한 경우라도 메시지는 소비됐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여전히 중복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요청에 대해서도 역등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매 정보와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데드레터 큐나 리플레이 큐를 구성해 장애나 오류가 발생해도 메시지를 손실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구조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리플레이 큐를 이용하는 방식은 동일한 메시지를 리플레이를 위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의 큐에도 저장을 하고 메인 작업에서 큐를 처리하는 과정에 장애가 발생 시 관련 이벤트를 리플레이 큐에서 메인 큐로 추가하는 구조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데드레터 큐의 경우 작년 11월부터는 아마존 SNS에서도 데드레터 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엔드포인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메시지를 저장하여 어플리케이션의 복원력 및 내구성 개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시지를 라우팅하는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터 기반의 라우팅의 경우 구독자는 필터에 설정된 룰에 기반해 연관된 집합의 메시지만 수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시지 수신 여부를 구독자가 선택할 수 있고 필터링을 위해 구독자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은 장점을 가집니다. 대기자 목록 기반의 메시지 라우팅의 경우 연관된 구독자에게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신자 또는 별도의 추가 컴포넌트가 관여해 라우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커플링이 추가된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여기서 토픽 기반 라우팅과 메시지 필터 기반 라우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토픽 기반 라우팅을 사용하는 경우 게시자가
구독자를 고려해 이벤트 전송 시 선택적으로 토픽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게시자와 구독자 사이에 일부 종속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벤트 필터 기반 라우팅을 사용하는 경우 게시자는 동일한 속성을 가진 이벤트를 하나의 토픽으로 보내게 되어 이벤트 라우팅 로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는 원하는 데이터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필터링 로직을 어플리케이션 단에 추가할 필요 없이 비즈니스 로직 자체만을 응집성 있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병렬 처리 구조가 필요한 시나리오에 유용하게 적용이 가능한 분산 수집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견적 요청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청자는 견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새로운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견적 시스템들은 새로운 견적에 견적 정보를 수신한 후 각자의 기준에 맞춰 견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개별 시스템들은 완료된 견적 정보를 큐로 일괄 전송하게 되고요. 집계 시스템에서는 큐에 저장된 견적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분산 수집 구조는 분할 정보과 같은 병렬 처리 시나리오에 유용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면 서비스 간 느슨한 결합을 구성할 수 있고 그 결과 유연성, 탄력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하고 펍섭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다대다 전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통합 서비스 및 패턴을 이용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서버리스 형태의 솔루션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비즈니스 차별화 기능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Q는 서비스 간 메시지 전달에 버퍼 역할을 수행하여 게시자와 구독자의 메시지 생성 및 처리 속도의 차이를 극복하게 합니다. 대규모의 분산 환경에서 Q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Q의 사용이나 제약에 관련된 내용을 잘 파악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꼭 설문과 강의 평가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